네, 이번 시간부터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회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포인트가 뭐다?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의 채권이다. 그래서 2개월 이내면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 발행 당좌수표다. 자, 우리가 타인이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하죠. 이것도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증금이라는 거는 특성상 우리 맘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당좌 계약이 끝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당좌 차월이라는 거는 자산 자체가 아니죠. 요거는 단기 차입금, 즉 우리 부채로 분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더하게 되면 정답은 1번 100만 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특허권 당연히 우리 무형자산 맞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우린 영업권 자체, 즉 우리가 흔히 권리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는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외부에서 즉 우리가 돈 주고 영업권을 구입을 했으면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즉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창출했다 그런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따로 자산으로 잡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연히 형체가 없는 우리 회사의 경제적 자산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상표권 당연히 무형자산 맞고, 임차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영업권이라고 회계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업권 자체는 무형자산 맞는데, 지금 임차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임차를 했을 때 권리금을 더 내고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즉 외부에서 우리가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우리 개발비랑 연구비가 있죠. 자, 우리 일단 이렇게 경상자를 빼고 그냥 개발비만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무형자산 맞다고 이렇게 처리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신에 우리 연구비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 있죠? 그런데 자, 개발비는 개발비인데 앞에 경상자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자, 경상자가 붙은 개발비는 우리 연구비로 봅니다. 즉 어떻게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총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의 내역을 알 수 있는 것은, 자,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죠. 일정 시점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거, 답은 재무상태표 바로 나왔죠.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결산 마감 시 당기분 감가상각 무계획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분개를 했을 때 어떻게 분개를 하느냐.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만 원이 오게 될 것이고, 대변에 감가상각 무계획이 100만 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일단 자본이 100만 원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T계정을 그려보시면 자산이 차변에 있고, 그 다음에 부채랑
자본이 있죠. 그래서 이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일단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산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뭐냐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 자산의 차감적 항목이에요. 자산의 마이너스적인 항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산, 즉 차변이 줄어들었으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줄어들거나 또는 자본이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1번 보시면 자본이 증가한다? 지금 증가하면 안 되겠죠. 근데 부채가 증가한다? 이것도 아니고. 자, 3번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가 주시면 되냐면 자, 일단 이익이 나왔으면 지금 비용에 대한 거를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에서 뭘 빼면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금 차변의 비용이 증가가 됐잖아요. 비용이 증가되면 이익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게 정확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면 풀 수가 있는 문제고요. 그냥 읽어만 보시면 굉장히 헷갈리셨을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자, 일단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자산 가액에, 즉 자산의 매입가액, 매입한 그 자체 가액의 취득 부대 비용, 즉 우리가 이거를 구입할 때 같이 지급했던 그러한 부대 비용도 취득 원가에 더한다라고 일단 여러분들 정리가 돼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라고 되어 있죠. 자,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발생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매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했으면 그것도 취득원가, 즉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급여라든지 이러한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보다 매입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면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요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맞는 거고. 자, 3번. 유형자산의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유형자산을 설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구입을 하는데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그 유형자산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출을 했을 때 당연히 자,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인정이 되고요. 자, 마지막. 자, 유형자산 취득 후 발생한 이자 비용이래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취득 시, 취득과 동시에 또는 취득하면서 이런 표현이 취득 부대 비용이지 취득 이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기말 재고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T계정부터 먼저 그리고 자, 상품이라는 T계정에서 자, 차변의 기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거, 즉 증가한 게 차변에 나오고 자, 매출원가, 즉 팔린 거죠. 매출원가가 대변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말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상품의 기말 재고액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자, 매출액부터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구해라. 이거를 따로 또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역산을 할 수가 있냐면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매출 원가를 먼저 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 총 이익이 마지막에 37만 원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 매출액이 200만 원 요것만 나온 것이 아니고 매출에 대한 차감 항목들이 나왔죠. 그래서 200만 원에서 매출 N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출이라는 거는 순수한 매출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200만 원에서 요거 두 가지 빼서 자, 빼게 되면은 순 매출액 얼마 나와요? 150만 원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역산을 하게 되면 매출원가 얼마 나온다? 자, 매출원가 113만 원. 자, 113만 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113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지금 기초가 지금 나오죠. 기초 재고액이 3만 원. 그래서 기초 재고액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매입액이라는 건데 여기도 매입이 순 매입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액 150만 원에서 매입 할인이랑 매입 환출을 어떻게 해라? 차감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순 매입액은 얼마다? 135만 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차변의 합계액이 얼마가 나와요? 자, 138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대변의 합계액도 138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기말이 이런 식으로 역산해서 바로 구하면 된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 타 계정으로 대체한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워 하시는 거죠. 자, 일단은 타 계정으로 대체한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려고 일단 사왔어요. 예를 들어 책상을 우리가 팔기 위해서 사왔는데 그거를 팔지 않고 예를 들어 직원한테 선물로 줬다. 그런 경우, 즉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직원한테 주거나 또는 접대비로 즉 거래처에 주거나 또는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즉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사용했을 때 타 계정으로 대체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매출 원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팔린 거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매출 원가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팔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계정 대체한 거는 자 20만 원. 요거는 매출 원가에 포함돼서도 안 되고 기말 재고액도 있는 게 아니죠. 이미 나갔으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에도 해당 안 되고 기말 재고액도 해당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타 계정 대체라는 게 상품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팔린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타 계정 대체라는 게 대변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자, 정답은 5만 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기말이 5만 원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 계정 대체가 상품의 대변에 오게 된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1번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 맞죠?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은 금액 대손 충당금으로 미리미리 설정하는 거 맞고요. 자, 두 번째 매출 채권 등의 이전 거래가 차입 거래에 해당하면 처분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매출 채권이 있어요.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요거를 우리가 지금 돈이 모자란다. 자, 이런 경우에 은행에 가서 이 매출 채권
즉 예를 들어 우리가 바드럼이 있다 그러면 이 바드럼 드릴 테니까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매출채권을 이전하는 거래다라고 표현을 일단 하고, 이러한 매출채권 이전 거래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매각거래, 두 번째가 차입거래예요. 그래서 자, 매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채권, 즉 우리가 바드럼 갖고 있는 걸 은행에 줬을 때 그거를 정말 우리가 은행에 그 매출채권을 판매한다, 즉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매각거래예요. 그래서 이런 매각거래라고 처리를 한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 손익이 나와요. 즉 우리가 100만 원짜리 바드럼을 은행에 제시를 하면 은행에서 100만 원 그대로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수수료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예를 들어 80만 원만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차익 20만 원은 매출채권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봤다라는 뜻으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러한 거래가 매각 거래로 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반면에 차입 거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바드럼 은행에 맡긴 거는 그냥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고 이 바드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드럼을 은행에 맡겨놓은 거다, 즉 아직까지는 우리 바드럼이다라는 것이고 80만 원 받은 거는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차입거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차익 20만 원에 대해서는 차입거래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지문은 지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우리가 차입 거래에 해당하면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전자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다음 중 영업외 비용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영업과 관계가 없는 비용을 찾으면 되는 문제고요. 광고 선전비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영업과 관계가 있고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로 영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발생이래요. 자, 우리가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파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없어진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는, 즉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감모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제품의 원가로 처리를 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잡손실 같이. 그래서 요거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맞고요. 기부금도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더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원가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원가에서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번 문제는 자, 선입선출법이랑 그 다음에 평균법 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를 물어봤고, 자, 재료비에 대한 거고, 재료비는 자, 공정 투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가공비에 대한 건 물어보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평균법부터 먼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게요. 자, 일단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자, 완성한 거, 단기 완성한 거 더하기 지금 기말 제공품 이 이제 더해지게 되는데, 지금 기말 제공품은 100%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성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더한 게 완성품 환산량이다 라는 것이고, 자, 평균법은 지금 일단 완성품 수량이 자, 2,6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텐데 지금 기말이 500개가 있고 완성도가 40%래요. 그러면 자, 기말 500개 곱하기 뭐 40%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물어본 거는 재료비를 물어본 거고, 재료비는 완성도가 1%만 돼도 100% 다 들어간다. 즉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완성도가 100%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500개 다 전부 다 완성품으로 환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자,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자, 3,100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은 특징이 있다. 뭐가 있냐? 우리가 기초를 빼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고 가정하는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이 완성품이랑 기말 제공품은 다 뭘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착수된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기초를 빼준다라는 특징이 있고, 자, 완성품은 자, 마찬가지로 2,600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기말 제공품 500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로 보는 거죠.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뭐다? 기초 제공품을 빼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도 완성도가 50%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곱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요것도 전기에 100% 다 200개 투입이 되었을 거니까. 그래서 자, 이것도 100%로 보고 기초 200개 다 빼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2,900개라고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개의 차이가 자, 200개.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다 나와 있는, 계산에 대한 내역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자, 쭉 보시면 자, 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조 경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 보시면 매출 원가가 있어요. 자, 매출 원가는 우리가 원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게 판매가 됐을 때 제품으로 되어서 그게 판매가 됐을 때 그 판매에 대응되는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하고, 요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즉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 부문비의 배부 기준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배부 기준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그러한 비용들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기준으로 배분을 한다. 그럼 이 기준은 뭘로 정한다? 해당하는 것과 가장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정한다라고 배웠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구매하는 부문에서는 자, 구매와 관련된 거, 주문 횟수나 주문 비용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을 하게 되겠죠. 자, 맞고요. 두 번째 동력 부분은 자, 사용된 전력량이나 전기 용량, 즉 이렇게 동력과 관계된 그러한 기준으로 배분을 한다라는 것이고, 자, 3번 노무 관리 부분은 자, 수선 횟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선 부문에 관련된 그러한 기준이 되겠죠. 자, 요거는 수선 부분과 관련된 기준이고, 자, 노무 관리와 관련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 노무 시간이라든지 또는 종업원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배부 기준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과 관련된 상식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1번부터 보시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자, 더하기인데 지금 여기 빼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총 세 가지를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틀린 게 바로 나왔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1번. 부가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함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 단계 세액이 아니라 전 단계 거래액이라고 이런 식으로 함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0%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맞습니다. 자, 요 0% 적용하는 거 우리 뭘로 배웠어요? 영세율이라고 해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요거는 면세랑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세율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맞죠?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우리 뭐 사업과 관련 없는 거, 등록전 세액 또는 뭐 차와 관련된 거, 수용차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면세와 관련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불공제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접대비와 관련된 거는 일단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거는 회계적으로, 즉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은 되겠지만 회계가 아니고 세무 쪽으로 왔을 때, 즉 부가세법으로 보면은 부가세법상 매입세 불공제 항목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불공제 항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사업용 자산으로 국세를 물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물납이라는 거 개념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세를 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 경우에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신 납부를 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물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징수를 하지 않는다.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우리 면세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우리 기초적인 생활 필수품, 우리 식료품 같은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의료와 관련된 게 있었고, 도서와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약국에 갔어요. 그러면 그냥 약으로 파는 거 있죠. 그냥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이미 규격화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약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규격화돼서 대량 생산이 되는 그런 약품이 있어요. 이런 약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처방받아서
자, 처방전에 의해서 우리가 약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약사가 직접 약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약을 받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도 우리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거는 부가세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처방전으로 인해서 약사가 직접 만들어줬다 그러면 면세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의약품의 조제 용역이라고 했으니까 직접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면세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돗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돗물은 우리가 면세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전기는 뭐다? 전기는 과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연탄과 무연탄 이런 것들은 생활 기초적인 그런 물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자, 마지막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객 운송 용역은 여러분들이 면세로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이나 그런 것들은 자,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아서 면세가 되지만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거는 필수적인 그런 생활에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필수적인 재화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비행기 관련한 거 또는 KTX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면세 대상이 아닌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